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2부 짝퉁 인터뷰 시간에는요,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는데, 우리 게스트를 또 특별히 우리 태근이 형님이 소개를 좀 해주신다고 해요.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번 주 짝퉁 인터뷰는 패션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변호사인데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의 허종선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별에 있는 허종선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믿음이 갑니다. 신뢰가 쌓여요. 목소리 좀 깔았습니다. 왜 절 봐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절 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변호할 때. 맞아요. 예. 네, 그렇죠. 사실 그 의뢰인들이 좀 뭐 의뢰를 할 때 목소리가 주는 신뢰감이 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변론할 때 아무래도 구술 변론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이제 목소리를 좀 이제 깔고 상대방 특히 상대방 측 증인을 신문할 때 좀 약간 좀 뭐랄까 진중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부러 뭐 서면으로 해도 되는데 이 구술로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다 서면으로 다 쓰고 있고요. 네, 구술 변론 많이 하지 않는데 특히 증인 신문할 때는 좀 많이 목소리를 예시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예시로요? 들어보고 싶어요. 최근에 했던 거. 증인 신문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증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증인 뭐년 5월 5일 날 거기 갔었죠? 딱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럽니다. 아니 잠깐 그게 아니고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약간 네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일단 네 아니오 답하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이름이 뭡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이름은 이렇게 하는 적 없어요. 이름은 이미 증인 신청서 낼 때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 짝퉁 인터뷰에 나와주셨는데 우리 허 변호사님은 패션쇼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네 아니오로만 예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었습니다. 어떤 편을 좀 들어보셨어요? 저기 무슨 뭐 그 패션 뭐더라? 형이 했던 건데. 거짓말이라고. 아닙니다. 금방 티가 나잖아. 그게 스킵하는 형식으로 봤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 저희가 섭외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한번 또 찾아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마음이 방송 끝날 때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그 패션을 다루는 방송인데 변호사분이 짝퉁 인터뷰에 나오셨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패션이랑 좀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패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누구나 패션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어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이 법과는 뗄래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예를 들면 패션 디자이너고 예를 들면 뭐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이라는 용역을 제공했는데 뭐 보수를 제때 못 받는다거나 그리고 뭐 누가 패션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해서 좀 돈을 투자했는데 먹고 도망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패션 업계 종사자 여러분한테도 뭐 변호사나 뭐 어떤 법률적인 문제는 뗄래야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전혀 무관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로 좀 설명드리면 누구나 옷을 입듯이 누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태근이 형이 이렇게 몇 번 방송 더 했다고. 역시 변호사라는. 금방 미천이 드러나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근데 사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 법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사실 뭐 예전보다는 문턱이 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을 딱 놓고 보면 일반 서민들에게는 조금 거리감은 있긴 해요. 아직까지. 뭐 로스쿨 되고 나서 좀 많이 나와서 문턱이 좀 낮아지긴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낮아졌고요. 최근에 또 SNS 아니죠. 핸드폰 앱으로 이제 뭐 간단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앱도 많이 있고. 그게 뭐였죠, 서비스가? 뭐 로톡인데 제가 특정 그 상표를 괜찮아요. 로톡입니다. 로톡도 있고 다른 서비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분이 또 오셨으니까 저희가 직업의 세계. 직업의 세계요. 네. 변호사 이 직업은 과연 어떤 직업인지, 과연 돈은 많이 버는지, 예? 이런 거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가감 없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변호사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제가 2006년 됐으니까 그때부터 변호사 시작했으니까 6년 됐으니까요. 지금 한 15년 차 하고 있습니다. 15년 차면 업계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뭐 제 동기들 이제 대표 변호사도 있고 대부분 파트너급 이상으로서 상당히 중견 변호사급에 속하죠. 네. 그럼 수입도 좀 괜찮으시겠네요. 네,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시 뭐 어느 직업이나 그렇겠지만 열심히 뛰는 만큼. 네. 아니 근데 제가 그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그 로스쿨 되고 나서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시장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언론 지상에는 뭐 얼마도 못 버는 200도 못 벌고 300도 못 버는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그게? 그게 이제 그 카테고리를 어떻게 이제 포섭시키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대부분 로스쿨 이제 나오셔서 변호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자 발표 나기 전부터 실무 수습을 거치게 됩니다. 실무 수업? 네, 실무 수습. 네, 그때 대부분 이제 많은 로펌마다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실무 수습생이기 때문에 약간 뭐 보수가 뭐 그 정도 200 뭐 이 정도 그냥 수습 기간 수습 기간에 그 정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의사로 따지면 레지던트 같은.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2월 달부터 거의 10월 달까지 실무수습을 하는데 한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4월인가 그때 합격자 발표가 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제 변호사 합격자를 발표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이제 각 로펌에 이제 실무수생으로 들어갔는데 인턴이죠, 일종의 인턴인데. 근데 보통 이제 사무실마다 어디는 뭐 실무 수습이니까 시보라는 표현 쓰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변호사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호칭을 하시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냐면 이제 뭐 예비 변호사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4월달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제 짐 싸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 네, 이제 불합격하시면 이제 실무수습 하다가 이제 불합격되면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짐을 싸시고 이제 가시고 그분이 이제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수습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런 확률이 많나요? 지금 갈수록 지금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뭐 로스쿨 1기 때는 이제 거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다가 점점 갈수록 소위 재수생들이 많이 또 이렇게 붙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 거의 한 50%, 뭐 60% 아니 사법 시험보다 어렵나요? 변호사 시험 통과하기요? 근데 이런 얘기는 잘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출신이기 때문에 요새 사실 출신인지 로스쿨 출신인지 굉장히 민감해요. 그것도 좀 사실 좀 뭐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반복이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뭐 사실 뭐 부활이네 아니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요즘은 뭐 크게 그런 분위기는 많이 사그라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이제 수습 기간 중에 짐 싸서 가시는 분들은 본인이 시험을 치고 나서 알 거 아니에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죠. 예측하기 힘들구나. 네, 그렇습니다. 다 붙는 줄 알죠. 진짜? 아니, 저희 생각에 나 같은 사람이 안 되면 누가 되겠냐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짐 싸고 간 후배들 보면 좀 기분이 좀 그렇겠어요. 네, 그렇죠. 좀 짠하고 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한번 불합격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시험 이제 합격을 하면 예전에 이제 그 실무수습으로 채용했던 변호사님께서 다시 그 인연을 이어받아서 다시 이제 붙었니? 다시 와라 하는 경우도 있죠. 또 그런 가정이 있고. 그거는 학교별로 사실 로스쿨도 레벨이 좀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로스쿨 지금 사실상 뭐 거의 다 아시는 거지만 서열화가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서울대부터 시작해 쭉 내려가는 거면 그것도 이제 뭐 김현장부터 쭉 이런 식으로 내려가나요? 꼭 그게 이제 연동관계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저도 이제 채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좀 로스쿨을 많이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 변호사 오시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모 변호사이시고 그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 변호사신데 그분이 이제 가정 이혼 이혼 담당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시고 이혼 변호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어땠냐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돈은 뭐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럼 뭐 기하급수적으로 말하진 않고 네. 몇백이든 몇천이든 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기사를 좀 써달라. 본인을 띄우는 기사였어요. 변호사님이 이제 언론인에게 이제 그렇게 부탁한다는 그래서 이제 본인 그 법무법인에서 이제 통계를 냈는데 본인이 1위다. 우리 법무법인이 1위라는 걸 통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기사를 써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안 했어요. 근데 그만큼 본인을 좀 띄우기 위한 변호사들도 영업 전략 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즘 특히 더 이제 또 로스쿨 출신의 또 젊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또 배출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약간 좀 시장이 좀 약간 그 구분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위 뭐 이제 정관 변호사님들은 정관 변호사님 시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로펌은 또 로펌대로 있고, 그다음 또 젊은 또 변호사님들이 그 청년 변호사님들 사이에 또 어떤 그런 시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요즘은 또 이제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변호사를 또 알아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PR을 하는 데는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치. 변호사님들이 많이 유튜브도 많이 하시거든요. 유튜브 많이 하시는데 몇 명 하고 있어요. 하시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 유튜브를 보면 되게 조회수가 많아요. 누구나 이제 의학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변호사님들의 유튜브는 별로 그 조회수가 많지는 않은데. 생기면 그제서 네네네. 최근에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 저희 변호사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인용된 어떤 분을 봤는데 되게 약간 쇼킹하신 분도 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실 변호사를 그분을 좀 홍보하게 됐는데 변호사를 저희들끼리 변홍사라고 칭하거든요. 변홍사? 변홍사. 힘들다. 노가다다. 막 클라이언트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서면 써야 되고 법정 가야 되고 재판 가야 되고 또 어떤 악덕 클라이언트는 돈 안 주고 다 이겼더니 도망가서 돈 안 주고 막 이런 와닿진 않는데. 진짜 근데 사실 변홍사라고 하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변호사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힘들다. 고충 있죠. 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 밀짚 모자를 쓰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복면을 하시고 이렇게 선글라스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각각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데 보통 변호사님들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라 함은 뭐 저쪽 이렇게 말씀드려요. 뒤에 책 있고 법률 서적.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 안 그러시지만 근데 그분은 특히 더 재밌는 게 저희 그거 보면서 되게 좀 부러웠는데 저도 약간 그런 유튜브 혹시 하게 되면 이렇게 좀 1인극 혼자 막 이제 뭐 나쁜 역할도 했다가 저 역할도 했다가 하고 싶은데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품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분은 아예 누군지를 몰라요. 신원도 안 밝혔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되게 혼자 거의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진짜 좀 진정한 의미의 원맨쇼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설명도 하시고 그래서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좀 역할도 하시고. 근데 본인 이름이나 그 법무법인이 안 나오면 이 영업하는 데는 전혀 아마 제 생각에는 나중에 좀 이렇게 한꺼번에 좀 무슨 박스가 터트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드는데 어쨌든 좀 되게 어필이 잘 되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목소리 톤도 우리 허 변호사님은 되게 안정적이셔서 떨림도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그 방송하는 변호사들 방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쪽은 관심 없으십니까?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서 관심 있죠.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은 있으세요? 뒤에거라도 불러주면은 손을 안 내밀어서 그렇지. 외모가 태근형 정도만 되면 제가 난 말이 안 돼. 두 분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 학창 시절에는 우리 허 변호사님 공부를 좀 잘 하셨겠죠? 네, 시골에서 좀 잘했습니다. 잘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십니까? 저는 이제 대학은 뭐 소위 스카이는 아니고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나왔는데요. 네. 뭐 우리 태군이 형 웃네요. 살짝 쪼개. 캐치하셨어요. 저희 모교를 저희는 뭐 부끄러워하는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허 변호사님 부끄러워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분이 이제 좀 우습게 생각하신다고. 저 모교가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아무튼 씩 웃네요. 기분 좋다 이거. 거기 출신 유명한 법조인 있잖아요. 황자로 시작하시는 분 그쪽 출신 아니에요? 누구죠? 더 이상 학교는 황교안 전 대표.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은 저기 전북 부안입니다. 시골입니다. 부안. 예. 그래서 태근 형님이 진안. 제가 지난보다 조금 더 나갑니다. 예. VUR 붙자고 저희는 VUR하고 편안한 동네고 도토리 키재기인데 부안과 참으로 편안한 동네. 진안. 그래도 조금 이제 돈이 많죠 여기가. 바닷가가 있어서. 저는 바다하고 무관합니다. 네. 아무튼 채석강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부안에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오신 격이네요. 그 저 어릴 때 그 코스가 있습니다. 부안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그 중학교에서 조금 공부 좀 한다 하면 저희 때 이제 로망은 무조건 전주로 간다. 전주로. 전북의 그 도청 소재지인 전주로 가서 그 당시에 이제 뺑뺑이라고 해서 이제 그 소위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뺑뺑이로 가서 고등학교 나오고 거기서 이제 공부 좀 잘하면 이제 서울로 간다. 그런 공식이 있었는데 약간 그 공식에 따른 편입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곧잘 이제 하셨고. 네, 뭐 중학교 때부터 조금 공부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도 이제 전주. 네네네. 그럼 고등학교에서 혹시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고등학교는 모릅니다. 네. 그럼 두 분은 어떻게? 기숙사에서 만났어요. 기숙사에서? 그 전라북도에서 예전에 92년도에 그 좀 도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방배동에 전라북도 장학숙이라는 기숙사, 향토 기숙사를 세웠습니다. 서울에 있죠? 예, 있습니다. 방배동에. 되게 주택가가 좋은 곳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의 룸메이트 형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되고요. 그때 인연이 그럼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예, 지금 서로 또 변리사하고 또 변호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있구나. 또 직업적으로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좀 든든하게. 저희 패션쇼는 그 학벌주의를 타파하자는 주인데 학벌 지역 타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두 분께서 인연이 있으시니까 사실 그 대학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제 부안의 아들인데 부안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서울 올라와서 스카이를 한번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했습니다. 당연히. 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거기까지. 아무 말은 하지 않았어도 얼굴에 다 얘기가 보입니다. 아무튼 뭐 대학 시절 두 분께서 이제 연을 맺으셨고 그러면 이제 성균관대 법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졸업 때쯤에 나는 변호사 사법고시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어요? 법대 갈 때부터 했겠지. 아니 법대 가도 뭐 여러 가지 루트로 다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 남자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시험을 볼 것이냐 갔다 와서 볼 것이냐 좀 약간의 고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갔다 오고 보는 게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사병으로 갔다 와서 이제 뭐 어학병인가 했던 뭐 하주사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걸 갔다 와서 이제 그때 공부를 시작했고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오래 공부하셨던데. 상대적으로? 오래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뭘 보고 오래 공부했다고? 제가 29살 때 붙었는데 그래요? 그렇게 늦게 붙은 건 만 28살 때 붙었는데 기분 나쁘시면 욕하셨는데요. 그래서 좀 빨리 붙은 편인데요. 한 3년 정도 공부하고 붙었는데요. 보통 언제 붙습니까? 보통이 아니라 사람 다 다릅니다. 군대 가기 전에 붙으신 분들은 되게 뭐 22세, 23세 붙으신 분도 있고 늦게 붙으신 분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은 뭐 대학교 3학년 때도 붙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군대를 다녀오시고 제대하고 나서 그때 몇 년 만에 되셨어요? 그러면? 한 3년 반 공부한 것 같습니다. 3년 반? 네. 신림동? 아니 저는 학교에 저희 성균관대는 그 사마헌이라고 고시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공부하기에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지금은 이제 없죠. 로스쿨 다 돼가지고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년 반이면 몇 번 시험을 치신 거예요? 1차 붙고 뭐 한 2차는 2번인가 3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처음에 제가 99년에 제대를 해서 한 6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그때 이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서 2000년에 한번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만 이거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 오늘 저희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네요. 2000년도 특히 20년 전 2000년도에 제가 가장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때 6시 기상 무조건 도서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12시에 취침 거의 1년 동안 지켰더니 좀 실력이 확 좀
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01년에 이제 1차를 붙었는데 2002년에 월드컵을 4강까지 다 보는 바람에 거짓말하고 있어. 진짜 근데 월드컵 그때 본 애들은 다 떨어지고요. 거의 떨어지고요. 안 보고 저기 90안에 틀어박혀 끝까지 공부한 친구들, 후배들은 선배님들은 붙더라고요. 하긴 그때 여성분들이 많이 붙었다는 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때 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 너무 컸을 것 같아 사실. 그랬다가 이제 그때 이제 2002년에 이거 왠지 떨어지겠다. 6월에 시험 보면 12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거든요. 그럼 6개월 정도 이렇게 쉬는 기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공부를 좀 했죠.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그때 연애도 하고 하고 당연히 떨어지더라고요. 12월 달에. 그래서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차, 2차 동시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이듬해 2003년에. 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 아내분도 사법 시험을 같이 준비하셨던? 그건 아닙니다. 그냥 와이프는 제 교사인데요. 미팅 땜빵으로 나갔다가 만나서. 그 사법 시험 공부할 때 미팅을 하셨어요? 네, 2차 준비할 때. 완전 날라리네요. 날라리요. 사법 시험 중간에 어떻게 미팅할 생각을 해요? 그때 잘 놀아요 또. 근데 그게 많이 고시생들이 또 여자친구 있으면 되게 또 안정도 되고 책임감도 생기고 좋은 거. 그 전문 브로커들도 있다면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뚜쟁이들이 그 다음에. 뚜쟁이들이 그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접근을 합니까? 그럼 학교 괜찮은 애들은 면서. 설마 금시 토물입니다. 어디서 이런 찌라시 정보를 받아오셔가지고. 그 박지훈인가 걔가 막 그 옛날 사법시험 시험할 때. 준비할 때 막 박지훈 변호사? 그 팟캐스트에서 막 나와서 하는 거 그때 들었더니 그런데 그럼 시험 전에도? 저는 듣고 나서 좀 접근하자. 사법 연수원 다닐 때 연수원 달. 맞습니다. 연수원 때야 뭐. 죄송한데 고시생과 연수생은 좀 대우가 좀 시효과 첨당했어요. 아니 2000년대 초반이면 사실 그때 뭐예요? 아이러브 스쿨이나 아모임이나 동기 동창들 모이는 그 플랫폼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초등학교 이 동창회 하면 뭐 의대 다니는 친구들은 인기가 되게 많고 법대 다니는 친구들은 인기가 없고 왜냐하면 이 보장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100% 붙는다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1차 시험을 붙으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데 1차 시험 붙으면 그 당시에 약간 자만심이 생깁니다. 책도 1차 준비할 때는 객관식 책만 준비하다가 2차 때는 또 과목도 약간 다르고 책도 주관식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2차 책을 들고 다닐 때 약간의 그 어깨에 뽕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의 준 변호사 노래를 하시는군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약간 그런 착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 사법연수원 동기생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연수원 동기 중에? 지금 뭐 방송으로든 뭐로든 그 박주민 국회의원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그 누구죠? 그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님도 오감서 많이 뵀던 분이고 그다음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신 아니 그럼 박지훈 변호사도 그때 아닌가요? 박지훈 변호사님이요? 그 노동 전문 그쪽 아니 요즘에 방송 많이 박지훈 저희 같은 반입니다. 그 젊은 안경 쓴 박지훈 변호사.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반 동생입니다. 연수원 같은 반 6반. 그러셨어요? 답변 되셨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1차 붙고 나서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깨뽕이 좀 들어갔다. 근데 1차에서 2차까지 합격하는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예전 건데요. 상당히 좀 제가 정확한 그 비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상당히 하여튼 낮습니다. 매우 낮.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네, 맞습니다. 1차 때 한 1차 합격자를 2-3배 정도 뽑고요. 그러면 이제 거르죠. 그 2-3배인데 그 중에서 그 해에 또 시험 합격한 사람이 있고 그 전에 합격한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때도 한 그렇게 따져보면 그럼 진짜 두세 배보단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많았나? 많고 행시가 보통 2배 정도 뽑고요. 그래서 1차 붙고 이제 2차에서 많이 예전에 절반 정도 이렇게. 아니 시험을 준비할 때도 좀 불안함이 있겠지만 1차 붙고 나서 저는 더 불안할 것 같아요. 1차 시험 당시 붙었을 때는요. 2차를 2번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에 한 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부담이라기보다는 한 능선을 넘었다라는 어떤 안도감. 안도감이 더. 네. 어깨에 뽕 들어간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네. 아니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사법연수원 가면 뭐 그 진짜 개천에서 용난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네, 제가 저도 그렇죠, 뭐. 다큐 3일인가 보니까 뭐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합격한 분들, 뭐 가세가 기울었는데 꼭 이제 뭐 주경야도 가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법연수원 아까 우리 B급 인생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피켓 들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다면서요. 어떤 피켓? 고무신 고무신이 아니죠. 뭐냐? 네가 사람이냐? 저희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전기수에 많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네, 여성분이 그 연수원 앞에서 이렇게 진짜? 아무개는 절대 임관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플랜카드가 아니고 뭐죠? 피켓 들고. 네. 그 뒷바라지 다 했는데 합격하더니 뒷바라지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착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또 집착으로 아니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속사정은 모르니까 그분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특정하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좀 아시네요. 아니 근데 그 사법 시험 합격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그 점수별로 좀 나눠지겠지만 뭐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나는 뭐 변호사가 될지 이렇게 좀 선택 아닌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수원 시험 시험 성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성적으로 다 나눠지나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사실 예전 얘기를 계속 말씀 많이 하시죠. 괜찮습니까? 근데 그렇죠. 거의 성적이 좋은 분들은 본인 선택을 하죠. 대부분 판사. 근데 판사를 더 선호해요? 검사를 선호해요? 그게 좀 약간 그게 시류가 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제일 먼저 공부 이제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판사를 되게 선호하시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성적은 판사 성적이 되는데 자기는 검사하겠다고 검찰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무식한 말로 그 당시에 뭐 연수원 등 상위 100등까지는 판사, 101등에서 뭐 200등까지는 검사, 나머지는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무식하게 말하면. 아니 근데 점수에 상관없이 우리 허 변호사님은 뭘 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좀 검찰을 가고 싶었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검찰 실무수습을 해보니까 변호사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실무수습? 그 연수원 2년차 때 예전에 2년차 때 그 판사 법원에서 2달, 검찰에서 2달, 변호사 15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검찰 실무수할 때가 제일 재밌죠. 이제 직접 수사도 하고 수사하는 모습도 보고 검사실에서 그다음에 이제 변사자 검시라고 이제 사람이 사망한 건 발견되면 실제 사건에도 사망자 발견되면 검사님하고 같이 가고 똑같이 하는 거지. 검사님이 이제 뭐 장갑 끼고 시체 만지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서 부검하는 것도 보고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검사님 대단하신 게 이 검사실은 악의 기운이 항상 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느낌 자체. 항상 그런 사람들 오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많이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 검사의 멋진 그 매스컴에 비친 멋진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선호했었는데 해보니까 제가 약간 좀 서비스 마인드가 좋은 것 같은데 검찰은 안 되겠다. 안 가길 잘했다 생각이 잘 안 드세요? 꼭 가고 싶어. 제가 이제 안 간 건 아니고 못 간 거긴 합니다만 변호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판사를 하셔도 되게 비주얼상으로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그때 와이프랑 좀 천천히 사귀었는데 아니 좀 지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연애하느라고 좀 많이 아내분이 주말 그때 전라도에 있는 광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꼭 인관 못했다는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면 그 고시 준비를 할 때 연애를 하셨는데 이 공부에 좀 방해가 되진 않던가요? 연애하면? 고시 준비할 때요? 고시 준비할 때 그때 연애를 시작하셨다면서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거의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합격을 할 것이라는 약간의 내공은 좀 쌓은 상태에서 제가 저를 좀 심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아니 근데 주변에서 좋은 분 뭐 이렇게 연결시켜주겠다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2년차 때 좀 그랬었습니다만 다 이겨내고 사랑의 힘으로 지금 내가 하는 얘기하고 좀 다른데 눈물 닦으시고요. 형 이거 저희 나중에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아내분의 매력은 뭡니까? 예쁩니다. 저기 보시고. 예쁩니다. 예쁘다고? 예쁘다고요. 이모가. 또 다른 매력 분이에요? 3가지. 아니 또 다른 분. 좀 다른 얘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매력 아내분의 매력 3가지를 뽑자면 어떤 거 미모. 있을까요? 미모. 그다음 두 번째 미모, 세 번째 외모. 죄송합니다. 아름다우신 걸. 구속시켜. 관리만 하라고. 제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믹싱에 처벌을 안 받는 걸로. 아무튼 미모가 출중하신 걸로. 제가 끝나고 사진으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변호사로 시작을 하신 게 그게 2006년입니까? 네, 2006년 2월 달부터 이제 1월 달에 수료하고요. 2월에 이제 취직을 해서 바로 로펌으로. 네. 로펌 이제 몇 군데 이제 거치긴 했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라고 소속 변호사라고 하는데 각 로펌에 이제 한마디로 하면 직원이죠. 그러니까 월급 받는 변호사를 이제 어소 변호사 또는 이제 소속 변호사라고 하고요. 이제 구성원 변호사, 뭐 파트너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자기가 수임을 해서 밑에 직원이나 밑에 변호사, 어소 변호사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제 파트너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소속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파트너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파트너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펌의 주축이 파트너 변호사들이죠.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들이 수임을 하고 이제 그렇죠. 사건을 지휘하고 끌고 가는 거고 회사로 따지면 이사 같은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고객이 있으면 파트너 변호사가 될 수 있고 고객이 없고 그냥 할당받은 일만 그렇게 하면 이제 어쏘. 역시 대표님이다.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고객 그 층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만 하는 거고 구성원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고. 보통 이제 그 변리사 하시는 분들 중에 변호사가 못 돼서 변리사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르는 갑자기. 허 변호사님. 아무튼 처음부터 이제 로펌을 들어가셨는데 그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좀 다루셨을 것 같아요. 많이 다뤘습니다. 다양한 의뢰인도 맞습니다. 만나보셨고.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일단 간단한 것으로 이제. 그 변호사다 보니까 그때 대표 변호사님이 이제 시키는 일 중에 엔터 쪽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뭐 WS501 뭐 가수나 뭐 그 소송을 대리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었는데 조정이 열렸었는데 조정위원님이 퇴진하시더라고요. 조정위원. 퇴진하 님께서 최지한 씨께서 가수 겸 또 소속사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소속사와 가수 간의 분쟁이 있으면 소속사는 소속사 대표 경험이 있으니까 설득을 하고 소속사 입장에서 저 가수 봐줘야지 앞길도 창창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가수는 우리 가수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지만 그래도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정말 조율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율 잘하는 모습을 또 뵌 적도 있고요. 태진아 씨가 잘하시고 가장 어떤 거는 가장 이 쾌감이 좀 넘치는 거는 근데 너무 사건이 복잡한데요. 근데 무죄 같은 게 무죄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했던 건데요. 근데 약간 그 이제 성범죄였는데 약간 좀 남성분 여성분한테 제가 볼 때 몰린 범죄 약간 범죄자로 몰린 범죄 같은데 무고로 해서 무죄를 무죄인데 요거 지금 사건 개요랑 이 결론까지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PR. 근데 PR. 저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약간 좀 이게 또 그 남성과 여성의 또 어떤 또 구도로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이제 차치하고 저희가 드릴게요. 차치하고요. 예. 저희는 일단 그런 건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리는 남성분들이 계시고요. 뭐 또 당연히 성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처벌받는 남성분도 계시는데. 이진욱 씨가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무고는 정말 나쁜 죄라고. 그건 맞습니다. 무고는 정말 그 사람 인생을 아예 그냥 말살시키는 범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연예인들 주면 이렇게 제가 깔아놨으니까 하세요 이제. 그 어떤 분이 젊은 아직 남자분인데 어디 바에 가셨는데 이제 바텐더 여성분하고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좀 취한 상태에서 여성분께서 한 잔 나가서 한 잔 더 하자라고 하니 이제 이 남자가 그래? 그럼 어디 가서 할까 했더니 오빠 집 어디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남자의 그 자취방 여자가 먼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안 대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술을 먹는데 이거 너무 자극적인데 어쨌든 술 한 잔 더 먹자 했는데 뭐가 자극적이에요? 자체적으로 필요할게. 아직 못 다 입고 있어요.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술을 이제 계속 먹는데 이제 약간 이제 술 취했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겠죠. 스킨십이 당연히 있었고 들어가겠죠. 또 이제 또 옷도 테이크오프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남자가 되게 그걸 스킨십을 하다가 여성이 이제 적극적으로 남자한테 스킨십 하다가 갑자기 여성이 밖에 나갑니다. 나가서 남자는 되게 술 취했지만 되게 황당하잖아요. 스킨십을 하다가 여자가 나가니까 지금 뭐야 이거. 근데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한 1, 2분 있다가 이렇게 녹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여성은 지금 이제 저기 속옷만 입은 상태죠. 밖에서. 이제 남자가 속옷만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예? 네네. 그리고 다시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스킨십을 하는데 이제는 뭘 하냐면 방 안에 있는 모든 집기나 이런 거를 막 던집니다 남자한테.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쓰레기통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도 있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가방에 막 던지는 거예요. 반항의 흔적을.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또 다시.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소위 술이 완전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 그러지? 근데 아까 들어왔으니 또 들어왔겠지?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들어옵니다. 또 스킨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요. 여자가. 그럼 남자가 또 기다릴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때 왔을 때는 마지막 왔을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경찰관 2명 같이 왔죠. 와서 이제 속옷 작정을 하고.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 그런 것 같습니다. 접근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그 상태로 체포가 되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맡게 됐는데. 누구 쪽을 변론하셨어요? 이제 당연히 그 남성 쪽을 변론하게 됐는데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실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예전에는 성범죄에 변호사가 맡게 되면 가장 이제 무죄 그러니까 범행을 부인할 때 그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그 피해자를 법정에 세웁니다. 상당히 좀 가혹합니다만 실제 성범죄 당하신 분도 당하셨겠지만 이제 법정 증언 때 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하고 증인심을 하면서 모순점을 찾아내고 모순점을 부각시켜서 거봐라 피해자의 말에 진술 일관성이 없다. 둘밖에 없는 상태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요즘은 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는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 이론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했는데 증인심을 할 때 이 여성분이 자기는 너무 그때 무서워서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자기 이제 그때 이후로는 바를 그만두고 전혀 이제 안 한다.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 남자를 만나지 않고 바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그때 이후로는 안 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그 여성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서 합의를 종용하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무죄를 다투기로 했었는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SNS를 이렇게 다 공개된 SNS, 페이스북 이런 걸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가 예를 들면 11월이면 그때 이후로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루돌프 바에서 사진이 나왔고 사진을 딱 찍고 이렇게 셀카 찍은 걸 올린 거죠.
그것도 하나 있었고요.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건물 바깥에 있는 CCTV입니다. 저도 아까 CCTV 생각했었어요. 건물 이제 별로 그렇게 좋은 오피스텔은 아니기 때문에 복도마다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건물이 있으면 연립주택 같은 그런 숙소 그런데 그 밖에 있었나 봐요. 그걸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주장한 건 자기가 정말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그래서 도망나서 자기는 속옷 차림으로 파출소에 뛰어 들어가서 그놈을 잡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CCTV에 찍힌 그 당시 그 여성분의 모습은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힘들어하고 막 정신없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이 나오시는 그 CCTV 딱 화면을 보니까 아주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막 도망나고 빨리 구출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좀 뭔가를 이렇게 자우를 살피고 그런 모습인데 그대로 이제 따라해 보면 건물 밖에 나오기 전까지도 천천히 저기 유리창에 저기 보이는데 천천히 이렇게 걸어서 나오고 그리고 문을 열면서 속옷만 입었으니까 이렇게 약간 손을 좀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약간 머리를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흥컹끌어지니까 머리를 이렇게 머리 그러니까 옷매무새가 아니라 머리 매무새를 좀 달았던 그런 모습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무고 그래서 이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여성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분은 따로 그냥 더 이상 또 무고를 하게 되면 이거 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고소를 하게 되면요 또 그 사건에 엮이게 되고 또 저기 경찰서 가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지금의 만약에 저런 거 증거로는 증거 부족으로 안 돼. 무죄 판결 못 받아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절대 못 받아요. 저 정도. 근데 이것뿐만 해도 다른 정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 내가 들은 것 중에 똑같은 것 중에 CCTV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거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여자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성폭행. 근데 그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말씀으로 죄송합니다만 이 손잡고 들어갔다고 해서 그 여성이 어떤 성행위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의사표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잡고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는 애초부터 항변은 안 됩니다. 제가 들은 것도 연인 사이인데 이제 뭐 손을 잡고 뭐 어깨동무하고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중에 지나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여성이 남성을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 남자의 버릇이 핸드폰을 그 음성으로 녹음을 하는 버릇이 있었대요. 이거는 빼박이죠. 근데 그게 빼박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벌을 면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사실 뭐 저희가 뭐 연인끼리 성관계 안 하는 뭐 커플이 정말 적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매번 동의서를 쓸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뭐 여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사실은 제가 이 얘기가 꼭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좀 얘기가 많이 산으로 마무리하자면 김지은 그 미투 사건 이후로 아니죠. 이후로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 성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이론, 이게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약간 그 말씀 제가 자꾸 제가 태클 걸어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어렵게 됐다라는 건 그렇죠. 정말 억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기준을 했을 때 정말 좀 그 혐의를 벗기가 더 어려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강지환 그 친구는 되게 억울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그것도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사실이 좀 밝혀지니까 그랬지. 맞아요.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좀 뭐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었죠. 아무튼 뭐 성폭행 사건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재밌는 사건들이 많은데 참 제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이게 사실 의뢰인이 오더라도 이 변호사들이 뭐 의뢰인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또 마음에 가는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의뢰인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있죠. 그건 어떨 때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기 변호사를 신뢰하는 의뢰인이 가장 애정이 가죠. 신뢰한다. 어떻게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똑같이
되게 세세한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모든 의뢰인이 이제 사건을 맡긴 다음에 변호사가 이제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시간에 쫓기거나 제때 뭘 못 해줄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재촉할 때 업무를 이제 자기 일을 재촉할 때 어떤 분이 짜증을 내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팁을 좀 알려주세요. 팁은 일단 자주 이제 전화나 문자 보내는 건 맞는데요. 그렇게 해야 자꾸 자기 사건을 리마인드 시키니까. 근데 변호사님 뭐 항상 좀 약간 좀 너무 바쁘시죠? 예, 바쁘시죠. 근데 좀 이거 좀 신경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잠을 못 자요. 네. 이러면서 스타벅스 쿠폰 하나 탁 보내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약간 좀 질문을 하고 싶은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하세요. 예. 오히려 그거보다도 의뢰인들께서 변호사 고를 때 주의할 사항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이거 있습니다. 꿀팁이다. 예, 매우 중요한데요. 광고 있으면 하나 듣고 가고 싶다 진짜. 예. 네, 정말 중요한데 변호사 첫 번째 무조건 승소한다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면 그 친구 그거 있어요? 그럼 승소합니다. 이런 변호사는 정말 지양해야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 소송은 약간 살아있는 동물 같아서 우리 의뢰인의 말만 믿고 보통은 그렇죠. 예, 말만 믿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의뢰인들은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 이긴다고 했네. 그럼 이기겠네. 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변호사님 좀 지향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뭐 제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새롭게 상담을 할 때 우리 의뢰인한테 유리한 것도 묻지만 불리한 것도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것만 묻는 변호사는 지양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의뢰인들의 뭐 피의자를 변호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살인범을 변호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모든 걸 다 변호사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되죠. 그래 달라고 하지. 네. 갑자기 이제 형사적인 문제 잠깐 가는데요. 그러니까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제 상담 왔을 때 무조건 승소를 장담하거나 그다음에 의뢰인한테 유리한 말만 듣고자 하는 변호사들은 나중에 결론이 안 좋으면 의뢰인의 탓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때 왜 상담할 때 그때 저한테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소송하다 보니까 그런 증거가 나오네. 그럼 잘못하셨네.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변호사님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담을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리한 것도 묻고 딱 이제 보면은 이분이 이건 아닐 텐데 이건 좀 숨기는 것 같은데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추궁을 하죠. 그러면 그거를 잘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좀 꺼리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그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요. 얘기를 100% 다 해줘야 됩니까? 자기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전략을 짜죠. 전략을 짜야 되는. 이제 무죄 판단이 아닐 수도 있고. 무죄뿐만 아니라 이게 민사에서 특히 민사에서. 예를 들어 제가 궁금한 건 사기 사건으로 뭐 이렇게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에 사건도 다 연루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네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럼 그 전에 것도 변호사에게 다 얘기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고소당한 사건이 뭐 하나인데 A인데 실제는 A 좀만 더 파보면 B 씨가 나온다 이런 거 말씀이신 거죠? 의뢰인 입장에서 의뢰인 그러니까 제 변호인이 한다 그러면 근데 그것도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왜 그런 사례예요 지금? 아니 비밀 그거 준수 규약이 있기 때문에 저거 나중에 다른 데에서 발설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가 있죠. 비밀 유지 의무가 있죠. 변호사한테는 얘기하게 돼 있죠. 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받으라고.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희가 아무리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누군가 나를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억울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진짜 내가 뭘 잘못해서 고소할 수도 있는데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피의자로 소환되는 경우가 있고 피의자, 즉 고소 당한 사람, 아니면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가봤어요. 그때 제가 꼭 들으신 말씀은 첫 번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로서 언제 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그냥 무조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군요.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잘못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대비 없이 갔다가는 잘못 엮일 수가 있거든요. 발음이 아니라 말을 잘못해서. 예.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는 제가 꼭 참고인 들고 갔다가 네. 경찰이랑 싸워갖고. 여기는 노상방뇨 원활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 오라고 하면 거기에 구속될 게 전혀 없는데 일반인분들 되게 많이 불안해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경우일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예를 들면 됩니까? 뭐 한태근 씨 내일 뭐 무슨 고소 당했는데 내일 모레 서로 나오시죠.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자기가 왜 소환이 됐는지 물어봐야죠. 무슨 죄로 소환된 거냐, 예. 고소인 누구냐. 그리고 첫 번째 그냥 가시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일정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날 시간 안 됩니다. 네, 시간 안 되니까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변호사라서 꼭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변호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네. 변호사랑 함께 대동을 해야 됩니까? 저는 많은 의뢰인들이나 어떤 다른 데 강의 나갔을 때 대동하라고 지금 권유를 합니다. 네, 변호사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변호사를 대동하면 예. 미국 그 드라마 보면 이제 수사관이고요. 네. 이제 만약에 뭐 피의자다, 이제 변호사잖아요. 수사관이 민감한 질문을 던져요. 네. 그러면 미국 드라마 그렇잖아요. 저희 클라이언트가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요? 네. 변호사 참관 참여는 하는데 막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수사 방해가 돼서 쫓겨나게 됩니다. 네, 형사소송법에 써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뭐 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옆에 앉히려고 선임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전에 먼저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게 꼭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거를 숨기는 전략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짜는 건데 지금 요즘은 고소를 당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경찰관이 지정한 일정에 가지 말고 고소장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미리 볼 수 있어요. 고소장을 봐야 전략을 짤 수 있죠. 예. 요새 인터넷으로 다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담당 경찰관이 며칠 이내에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서 변호사하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보통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네. 그 전화 한 통에 엄청 떨죠. 당황하죠. 말이가 되는 거죠. 네. 아니 나는 지난번 참고인 조사로 받으러 갔는데 변호사랑 같이 갔어요. 네. 그때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고 나 혼자 들어가라고 나 혼자 들어가서 경찰이랑 싸웠다니까 진짜. 네. 그게 참고인으로 들어가도 요즘 변호인 대동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참고인이 말이 참고인인데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수사기관이 약간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의뢰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참고인을 불러서 이건 원래 그렇습니다. 참고인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하다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실제 그건 정식적으로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피의자 전환되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할 수 피의자 전환되면 지금 진술 안 하겠다. 나중에 변호인 대동하고 오겠다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냥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떨죠. 저희 의뢰인도 그런 분이 있는데 일하시다가 갑자기 검찰청 연락이 와서 그냥 아무 대비 없이 갔다가 참고인을 갔다가 피해자 돼서 죄도 안 지었는데 그게 바로 사기예요라고 막 추궁당하니까 결국은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인정해서 결국은 이제 판결 받은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아무튼 이 사건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네네. 저희가 별도로 시간을 좀 마련해가지고 네. 다음에 한번 더 듣는 걸로 네. 하고요. 네. 요건 또 좀 민원이 들어와서 네. 우리 방송 전에 우리 허변호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사법시험 준비할 때 가장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이 멤버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맞아요? 말이 다르잖아. 예. 동문서답하고 아무튼 오늘 너무 이렇게 너무 빨리 제가 갑자기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 진행은 내가 해요.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로 지금 15년, 6년? 15년 차에 15년 차.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변호사. 네, 지금 현재 약간 그 동안에 좀 경험을 좀 정리하고 있고요. 지금 좀 책을 한번 쓰려고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요. 아니 방송으로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랑 같이 합시다. 뭐 저야. 네. 예, 저희가 코너 한태근 상표 이야기라고 지금 하는 거 있거든요. 네, 이번 주 막방이니까 그 다음 주부터 섭외 완료. 허변의 사건 파일.
이걸 하나 좋네요. 좋다. 좋네요. 좋다. 예. 아무튼 그거는 끝나고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꽃다를 하고. 다시 찾을 거야. 제일 바닥이 얕아서. 예. 아무튼 뭐 변호사로서의 앞으로의 계획도 좋고요. 예. 우리 개인적인 꿈도 좋습니다. 뭐 어떤 계획들이 앞으로 좀 있으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책을 한번 내는 게 첫 번째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방송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뭐 혹시나 유튜브나 어떤 방송이나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좀 아무래도 사무실에 저희 어떤 팀의 규모를 키워서 좀 제가 지금도 약간 밤늦게까지 서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많은 후배들한테 좀 시키고 저는 좀 진두지휘하고 좀 중요한 의사결정만 내리는 그런 우리 한태금 대표님 같은 위치의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독립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그 로펌의 그 변호사 비서분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규율도 엄격하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허 변호사님도 굉장히 이 외유내강 스타일이 아니신가. 내공이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감사합니다. 그 과찬이신데요. 그 정도는 마지막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좀 오랜만에 이 짝퉁 인터뷰 시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나고 코너 이야기 좀 하시다 가시고요. 오늘 짝퉁 인터뷰 나와주신 법무법인 한별의 허종선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감사합니다. 네, 종종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저희 끝나기 전에 전해주실 얘기가 있죠. 네, 패션쇼 공식 메일은 fashionshowkr@gmail.com이나 sports@fashow.co.kr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신개념 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패션쇼는 팟캐스트 패션쇼를 비롯해 유튜브 TV 패션쇼, 패션 매거진 미디어 패션쇼, 온라인 패션 스토어 샵 패션쇼, 구인 구직 잡 패션쇼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패션쇼는 후원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업도 좋고요. 뭐 브랜드, 개인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메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패션쇼 35회 2부였고요.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정보와 재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